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8월의 첫 거래일을 마이너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뉴욕 증시였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뭐 상승 폭이나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일단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그것도 큰 낙폭이 아닌 상황으로 쉬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좀 건강한 흐름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닝 시즌이 절반 이상 돌아갔습니다. 이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기업이 어디냐 봤더니 자동차 쪽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차 업종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또 거기에 반응하는 주가 상승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 시즌의 탑은 자동차 업종인데 이 자동차 업황들의 앞으로의 향후 흐름들 괜찮을 것인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증시 대기 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이제 완전히 떠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개인들이 버티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무려 4조 4천억이나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예수금, 뭐 예탁금 이런 쪽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 정말 그런 것인지, 또 이렇게 증시 대기 자금이 줄어드는 것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뉴욕 증시가 약간의 혼조세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기왕이면은 플러스로 좀 끝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는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뭐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정해놓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수치상에서의 의미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그냥 혼조예요. 그리고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아침에 마이너스로 시작했었던 그 증시 자체가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양봉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냥 수치상으로 마이너스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4%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18% 진행이 됐습니다. 0.1%대 하락은 사실은 뭐 하락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아침 시작점이 마이너스로 제법 깊게 들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게 오전 중에 다 회복이 되면서 플러스로 또 크게 올라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반등했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큰 부담은 없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았다. 장중에 나타나는 변동폭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양봉으로 마감까지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오히려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연준위원회 발언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입니다. 닐입니다. 닐. 이 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 그래서 장기 물가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서 연준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전히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추가적인 긴축.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됐든 뭐 일단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상밖에 없겠죠.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얘네 발언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닐 카시카리는 이 대표적인 비둘기파, 즉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갑자기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시장이 약간 이질감을 느끼게 되기 충분한 모습이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 있습니다.
겁니다. 네, 긴축을 계속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위협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금리 인상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바꿔 생각하면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게 되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크를 찍은 이후에 이번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8월 10날 발표가 되는 CPI 지표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CPI 지표를 사실 기대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가지고서 계속 그러고 있지? 인플레이션 이제 좀 다운된다는 얘기, 이제 물가 지표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그런 말 못할 거야. 즉 연준의 긴축이 조금은 완화로 갈 것이다. 근데 무조건 이제 완화한다고 해서 금리 동결, 이 금리 인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폭을 좀 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미국의 경제 지표도 계속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들어맞는 부분이에요. PMI 지표, 구매관리자 지수인데 이게 이제 52.2라고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2년 만에 최저치를 유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52.7이었고요. 지금 이제 예비치가 52.3이었는데 뭐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 52 정도 수준이면 아직은 경기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 구매관리자 지표는 50을 넘어서게 되면 경기가 좋아요라고 분석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상치나 또는 이제 지난달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기대치만 좀 높아져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뭐 5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경기 위축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이번 달엔 조금 덜 살게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제지표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거는 아니고요. CPI 다음 주 지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이야기한 이 시장을 좀 누르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악재 요인이 됐었던 부분들이 그다지 힘이 강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한 그런 발언을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거 아니겠느냐. 네, 시장은 연준이 다소 일찍 긴축을 종료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주가를 올리긴 했는데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이 너무 오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죠. 연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또는 물가 상황을 보고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할 것인지 아닌지 이걸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시장이 약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오버를 해버린 거죠. 자, 이제는 뭐 금리 인상이 이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불가능한 내용은 또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유가가 이번에 또 많이 내려왔죠. 물론 원인은 뭐 중국의 경기 둔환이 뭐니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물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유가가 또 이제 5% 정도 하락했죠. 그러면서 유가도 내려가는 상태고 지금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면은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물가 지표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6월달 CPI 지표가 9.1% 나왔는데 이게 피크치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월달 거 나오는 건 좀 그보다 감소할 것이다. 감소폭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피크치를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것 단 0.1%라도 좀 둔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8.5%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 정도 나온다면 시장이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그런 발언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물가예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금리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부분에서 좋은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0.5%가 유력하다. 그 다음에 0.75도 28%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0.5%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0.75에서 일단 0.5%로 인상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CPI 지표까지도 괜찮게 나와버린다. 8월달, 9월달 계속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은 9월달 0.5%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1월, 12월 이 금리 같은 경우는 0.25로 정상 수준을 찾게 될 것이다. 어쨌든 금리 인상은 해야 되거든요. 인상을 해야 되는데 많이 하느냐, 조금 하느냐의 차이였을 뿐인데 조금 하게 된다면 네,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네, 뭐 국내 증시도 약간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크게 하락한다. 뭐 그런 부분보다도 그냥 횡보 수준 유지하게 되지 않겠나, 종목 간의 변동성만 좀 보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대형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되면 개별주, 자기들만의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실적 시즌을 절반 정도 통과를 했는데 시장의 피크는 네, 자동차다. 탑이죠, 탑.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 얘네들은 뭐냐? 바로 자동차 업종이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업종 중에서도 증권사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일단은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예상치 대비해서요, 현대차가 30%, 기아차가 22%나 웃돌아가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 약 9%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기아차는 5% 정도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2분기보다 3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상승률이 더 가파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3분기는 완성차 업체의 비수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3분기 이후 시점 또는 3분기에는 이제 비수기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계속 압박해 왔었던 생산량, 네, 이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시점, 즉 3분기와 4분기를 통과하는 시점부터는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도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고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생산량이 회복세를 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이 만들면 많이 팔리겠죠. 왜냐면 지금 대기줄이 굉장하잖아요. 뭐 신차 한번 살려고 그러면 1년 기다리세요. 뭐 다음날 갔더니 1년 6개월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기 수요가 많은 것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냐면 공급량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즉 많이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게 되면 실적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3분기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치, 여기서 뭐 당연하게도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은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된 거고요. 자, 역시도 뭐 전차 군단으로 일단은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이 대형주 쪽에서 물론 이제 상승률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거나 뭐 10%씩 상승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단기 급등이 막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안정적으로 아래쪽 지지선을 통과하면서 지지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서학개미들은 현대차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쪽에 투자한 사람들. 이 서학개미들 테슬라를 던지고 있다는데 2,400억 정도 또 이탈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매도하고 있고 매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손실이 많은 편에서 이제 그 약간 네, 좀 뭐라 그럴까 기분이 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실적도 좋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 업종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부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테슬라의 낙폭, 테슬라가 이번 올해 고점 대비 떨어진 낙폭만 본다면 47.6%, 그리고 현대차는 22.6%. 일단 떨어진 것만 봐서는 올해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현대차가
압도적인 승리네요. 그래서 좀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은 네 연초 대비해서 네 현대차의 손실률 연초에 현대차를 만약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었다. 연초에 올해 연초에요. 1월달에 매수해서 보유했다 그러면 현재 손실률은 6.9%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7%다. 그러니까 한 7% 정도의 손실이 현대차에 있었다라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손실률이 25%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더 크니까 현대차가 부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뭐 물론 그거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환율이 만약에 1,200원에서 1,300원까지 올라갔다 치더라도요. 네, 이 손실률이 지금 25%에 달한다. 그러면 현대차를 앞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테슬라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해 본다라면 현대차의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이제 이제 저점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힘을 많이 써줄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맞는 내용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부품주까지 포함시켜 가지고요 넉넉하게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동학 개미들이 떠나고 있어요. 네. 뭐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증시자금이 한 달 사이에 무려 4조 4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네, 7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증시 주변 자금은 164조 8,900억 수준이었다. 이게 지난달 초, 즉 7월 초에 비해서 7월 말에 무려 4조 4천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보시면 되는데, 이 증시 주변 자금으로는 이제 예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 이제 뭐 그 선물 거래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제 예수금입니다. 둘 다. 네, 투자자 예수금 쪽이 이제 그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RP라고 하죠. 이게 80조 원. 위탁매매 미수금이 2천억 원, 그 다음에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8조 4천억 원이고요. 신용대주 잔고가 700억 정도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 얘네들은 성격이 뭐냐면요.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 즉, 그냥 순식간에 팔아가지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그냥 융통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자금들 해가지고 증시 주변 자금들인데 증시 대기자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이 예수금하고 융자도 좀 많이 줄었었죠. 지금은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신용융자 도 높은 편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거래량이 뚝 줄어든 것은 네 확실히 이 투자자들이 시장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와서 좀 장도 올라가는 것 같고 좋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을 어쨌든 폭발시키는 것은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자금이 말라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꿍적꿍적 네 지들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사가는 거고요. 나중에 좋은 뉴스가 막 나오고 주가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또 개인들 자금들이 들어서 확 터지겠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네, 지난달 반등한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일단은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의견도 있죠. 자, 8월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코스피가 최근 단기적으로 반등했을 뿐이지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빚내에서 투자하는 비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GDP가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침체 국면에 있다.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고 국내 소비도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서 이거 뭐 부담되지 않겠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들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이
예수금이나 이런 증시 대기 자금들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관점이 좀 나오게 된다면 개인들은 더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량을 누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대로 받아먹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시장이 역설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대신에 모든 종목에 걸치진 않겠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진행하려면 시총 상위 대형주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총 상위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거나 전망이 좋은 기업들 그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재료들 보시면 대형주 쪽을 움직여주는 재료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짝 눈치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어쨌든 간에 반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시장의 경제 전망치가 우울하다, 어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바닥을 잡아내는 거니까 그런 국면들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8월 들어서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돼서 살짝 아쉬워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내려간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받겠지만 특별하게 부담될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이제 업종적으로 이제 가장 좋았었던 업종이 바로 자동차 쪽이다. 뭐 앞으로 자동차 쪽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쪽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이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관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증시 대기 자금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즉 개인들이 등 돌리고 떠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 달 사이에 무려 4조 4천억이나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개인들의 어떤 시장 참여가 줄어들게 되면은 극적인 상승이라든지 막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반대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집하기는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그런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바닥 탈피의 모습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할게요. 손실을 대할 때는 역으로 생각하라. 작은 손실 여러 개를 하나하나 계산하지 말고 모두 합쳐 하나의 손실로 만든다. 작은 바늘로 여러 번 찔리는 것보다 큰 바늘로 한 번 찔리는 것이 덜 아픈 것처럼 손실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극복하기가 훨씬 더 쉽다. 따라서 투자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개별 투자 종목의 손실을 따지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계산해라. 그러면 불안함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인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종목 지금 마이너스 50%야. 아,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한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한 종목은 마이너스 70%지만 어떤 종목은 플러스 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손실률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아, 건질만 하네. 버틸만 하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개별 종목의 수익률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얼마만큼 벌어들였어. 이거 네.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큰 수익률을 놓고서 그 변동성을 체크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종목이 많이 내렸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근데 계좌가 플러스 나도 이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야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덩어리로 크게 놓고 봐라. 그래야지 크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쉽지 않은 장이겠습니다만 일단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다음 주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는 일단은 뭐 좀 올라가는 모습도 또는 횡보하는 모습 아니면 뭐 내려가더라도요. 시장이 지금 자기 자리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계속 가져갈 겁니다. 즉 본격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낼 테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즐거운 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